오늘 초대 손님, 초대 강사분 최서진 시인님 들어오셨고요. 최서진 시인님한테 잠깐 호스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최서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제가 이도훈 시인 강의 중에 짧게 선생님들께 제 시 쓰는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잠깐 들어왔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강현주 선생님께서 예쁜 모습으로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쨌든 선생님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제 시세계를 잠깐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시간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가 삶이다라는 앞에 있는 이걸 한번 보시면 시가 나에게 뭘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시가 나에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었어요. 그럴 때 시는 삶과 너무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나에게는 시가 나의 삶에 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가 삶이다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도훈 선생님께서 어떤 나의 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로 표현하는 인생은 정말 달라요. 왜냐면 저도 인간은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있는데 온전히 제 존재와 가까워지는 시간, 그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시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는 시간이야말로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존재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내가 과연 이 삶을 잘 살아나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다른 어떤 불편한 관계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에게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를 가까이 하려고 이런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생활을 반은 가지고 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시로 들어가는 시간에 매개체를 음악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생활인에서 시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잠깐 들어요. 그러면 한 3분 동안 제가 생활을 잠깐 저쪽에다가 넣어서, 왜냐면 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생활을 잠깐 방에 넣고 문을 잠가요. 열쇠로 잠그고 그 음악을 통해서 저는 저와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삼아요. 그러면 그때 생활이 잠깐 조금 떨어지고 내가 시를 쓰는 내 안에 시인을 꺼내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어떤 그 대상들이 조금 다르게 다가와요. 시인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삶을 바꾸는 대신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는 게 저한테는 시쓰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 시 써야지라고 쓰시는 건 정말 천재시고요. 너무 대단하실 것 같고 저는 음악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통해서 한 3분간 정도 제가 시인으로서 다시 세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 어설프고 혹은 조금 아프고 그런 것들도
아,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고군분투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제 시인이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세팅 작업이 끝나야 저는 시라는 문장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쌤들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으시죠? 장현주 스님 제가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의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길이에요. 선생님들 시집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른 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면 그런 길들을 다 읽으시고, 보고, 듣고 하시지만, 선생님들의 길은 선생님들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거미가 자기가 길을 계속 만들어서 허공에 거미줄을 치듯이 선생님들도 다른 길들을 다 참조하셔서 선생님들만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시인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굉장히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세계를 잠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유일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시와 같이 가는 길입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화가는 어떤 상처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너무 직접적이죠. 그렇죠? 근데 화살촉을 상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삶에서 상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도 쓰지만, 사실은 내 안에 바다에 어떤 것들을 담갔다가 다시 꺼내야 돼요. 그리고, 내 표현 방식으로 가야 돼요. 디카시라고 해서 제 디카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이 그림은 제가, 저희 집이 이렇게 4층인데, 1층에, 주차장이에요. 선생님들 보이시죠? 도은쌤. 예, 보입니다. 예, 우리 잘 보여요. 집에 이 칠이 벗겨진 거 보이시죠? 예, 엄청 가난해요. 네. 그런데 어느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 이 안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시멘트와 그 사이에 흙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왔나 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핸드폰은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민들레가 그 틈 사이에서 꽃을 피웠는데, 식물의 DNA는 네가 이 세상에 가는 이유는 꽃을 피우고 죽어라라는 어떤 DNA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열악하니까 너무 살기 좋으면 꽃을 안 피워요. 제가 식물을 키워봐서 아는데 물을 잘 주고 막 그러면 잎이 무성하지 꽃을 안 피워요. 그런데 제가 여행 갔다 와서 한 2박 3일 물을 안 주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나 보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웁니다. 근데 민들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세어보니 꽃이 9송이였어요. 꽃이 9송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딘가를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제가 멈췄어요. 멈췄고 그 꽃을 들여다봐 줬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제 시인을 꺼냈어요. 아홉의 음악이 돼요. 발 디딘 곳에서 가장 먼 공중을 본다. 새처럼 발을 웅크린 참을 수 없는 난간에서
깊숙이, 아주 깊숙이 아름다운 노래가 자란다. 이게 5줄의 디카시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민들레의 가녀린 발목이 보였고 더는 어디론가 갈 수 없어서 핀, 꽂힌 듯 보였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아홉의 노래가 제게는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위로가 된다고 할까? 아니면 내 안에 치유가 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모든 대상은 거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그곳에 나를 비춰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어떤, 생각과 만나고, 타유와 만나고, 거기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문장으로 써놓고 나면, 내 안에 시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침착해집니다. 저는 시를 만난 것이 사실은 매우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 복잡 다단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를 쓰는 것을 저는 응원하고 정말 잘 하신 어떤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쌤 이거 보세요. 어떠세요? 이건 제가 약수터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약간 혼자 놀기 진수예요.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러 가는데 길이 가는데 어떤 고목이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여기에 꽃씨가 날아왔는지 사실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가 앞에 심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긴 건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반응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착하다 뭐 제가 이렇게 국가수에 제 그 피를 갖다 댔는데 매우 착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 앞에서는 제가 또 멈췄잖아요. 길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 다른 씨앗을 넣어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경이로웠어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시인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자주 멈춰요. 그래서 자주 길을 잃는데 이런 시와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제 심형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니체는 얘기하죠. 인간에게 자기 심연을 만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기 생각과 만나고 자기가 조금 어려운 생각은 사실 도피해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심연과 만나서 뒤로만 가지 않고 잠깐 멈춘다면 앞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잠깐 메모한 거예요. 이건 시라고 아직 시로 탄생한 건 아닌데 나무가 멈춘다. 나무라 말할 수 없는 곳에 나무의 다른 시간을 사는 가시돋친 영혼이 평온해지는 곳 이제 비로소 몸에 찢어진 곳이 보인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저게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무였음에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그 나무의 시간을 살다가 다른 시간을 얹힌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폐허로 보이지 않고 자기의 그 가시돋친 영혼이 평온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쵸? 천천히 하셔도 돼요. 쌤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누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 못하고 나 혼자 막 떠드니까 외로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어도, 이 디지털 매체는 굉장히 고독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모든 삶이 경험이고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뭐 아픔들, 그 다음에 뭐 성장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몇 번의 진화를 거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메모해서 걔들에게 진화를 시켜서, 하나의 시로 탄생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시 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여행입니다. 시를 쓰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를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최서진 시인이었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잡지 주간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시를 굉장히 잘 쓰시는 그런 시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수업한 자료 준비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늘 그 프린트에 맞춰서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한한 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날, 그 시를 공부하면서 그 차가운 땅에서 식물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듯이 시인도 계속 노력하고 뭔가 도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했었는데 보통 이제 글 쓰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요대로 내 스타일에 맞는 글을 쓰고 싶어.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시를 더 공부하세요. 뭘 더 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뭐냐.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굴절시켜서 나타내 주는 거고요. 또 그 현실 부분에서 또 다른 또 현실을 또 생산해내는 이런 주체가 되는 게 이제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 말,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어떻게 표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작가로서의 혹은 시인으로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필사를 하거나 소설가를 꿈꾸신 분들은 소설을 이제 필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필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필사를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필사를 하게 되면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그 문체를 내가 습득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수학 문제처럼 영어 단어처럼 공부해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장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습득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야구선수를 예를 들면 야구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그럼 야구선수가 훈련할 때는 어떤 걸 훈련하느냐 공을 치는 방법, 공을 받는 방법,
공 이렇게 오면 이렇게 치고,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받고, 그런 개별적인 거를 연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요령을 많이 배우겠지만, 사실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습득하는 거는, 몸이 반응하는,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연습을 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스포츠의 어떤 기능, 운동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늦게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또 학습 효과가 늦어지는 거고요. 그럼 생각을 하면서 일일이 우리가 동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한다. 내 몸이 기억하게끔 뭔가를 계속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인이나 다른 소설가나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의 글은 감동적이고 또 어떤 사람의 글은 그냥 밋밋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문체에서 오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필사하다 보면 그 작가가 쓰고 있던 어떤 그 문체적인 특징 그런 거를 내가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창과 학생 특히 이제 소설 쪽 학생들은요 뭐 1학년 여름방학 때 소설 필사하기를 숙제를 내준대요. 방학 동안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가 한 분의 책을 필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필사를 해봤는데 시도 써보고 뭐 소설도 써보고 써봤는데 필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걸 뭐 한 달 내내 뭐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는 굉장한 인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필사하고 나면 확실히 조금 바뀌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소설가들은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그거를 또 많이 필사를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회수 소설가의 작품을 또 필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회수 작가의 이제 책을 보면 참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해요. 근데 이제 이회수 작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이회수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쓰시냐면 그분이 글이 이제 왜 깔끔하냐. 아침 오후에 글을 쓴대요. 오후 한 4시간 동안 소설 스토리를 쭉 쓰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 오후에 썼던 그 양을 그대로 다시 쓴대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아니라 어제 썼던 걸 보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그 뒤에 이야기를 또 쓰시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는 또 어제 오후에 썼던 거를 또 보면서 정리하면서 퇴고하면서 또 쓰신다는 거예요. 원고지에다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단편 같은 거 좀 쓰고 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요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쓰고서 그 다음날 어제 쓴 거를 다시 보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인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배우시는 분들 또 글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쓰지 마라. 아직 쓰지 말고 뭔가 좀 더 문학이나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천천히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시인이 되고 막 할 때는 뭔가를 막 쓰려고 해요.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해요. 또 그 시절 때는 엄청 많이 써져요. 안 쓰다가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도 막 몇 편씩 쓰고 소설 같은 것도 막 줄거리가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막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쓰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뭐 글을 썼다고 시를 썼다고 이렇게 원고를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서 쓰면은 그게 이제 멋진 작품이 되는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쓰면 조금 작품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걸 또 써야 되거든요. 예, 배우고 나서 또 써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어떤 그 소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데, 그걸 벌써 한 3번은 썼어요. 3번. 그래서 처음에 한번 쓰고,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이제 편입해서 다녔거든요. 좀 배우고 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꿰매다, 나히덕. 무언가 열심히 꿰맨다. 바닥에는 방금 실을 끊어낸 실패가 놓여 있고, 실패에는 실이 남아있다. 바늘이 천과 천 사이를 드나드는 동안 실패에서 풀려난 실은 한 땀 한 땀 길을 낸다. 한 걸음 한 걸음 찢어진 길을 꿰매듯이 뜯어진 바짓단이든 구멍난 양발이든 떨어진 단추나 후크든 조금 해지거나 터진 구멍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패를 두려워할 것 없다고, 바늘 구멍만 한 진실은 어디에든 있다고, 꿰매다 실이 모자라면 실패를 집어 올려 새로 꿰면 된다고, 무언가 꿰고 꿰매는 동안에는 다정한 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실패를 갖고 놀던 아이는 보았을까? 실을 꿰는 엄마를, 무언가 열심히 꿰매는 엄마를. 엄마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까지 다 꿰매 주었을까?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포트와 다 사이에서, 엄마의 사라짐과 나타남 사이에서,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멀어지는 발소리 사이에서 오늘의 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실패에는 실이 아직 남아있고, 무언가 꿰매는 손등에는 고요가 내려와 반짝이는데. 자, 이런 시인데요. 우리가 실을 감아놓은 실패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 그 두 단어를 연결지어서 시를 쓰셨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 나온 최서진 시인이 한 얘기처럼 이게 시가 우리 실생활을 떠나서 쓰여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패라는 단어가 실패와 또 성공과 실패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바느질을 한 번만 한 사람이 또 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시인이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바느질을 한번 해봐야지. 바느질을 열심히 하면서 실패에 관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실패처럼 하나의 단어가 동의의어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은 많은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연습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학습에 의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공부를 했더라도 현장에 가서 밖에 나가서 계속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인화한 것을 또 보고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쉽게 사진을 찍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전문 프로 작가가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찍는데, 물론 이제 제 카메라보다 그 친구 카메라가 더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불구하고도 그 친구가 찍으면 거의 이제 예술 작품이 돼요. 그래서 쟤는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을 잘 찍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카메라를 찍으면 또 그런 사진이 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음악가나 화가나
뭐 사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타고난 재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글 쓰는 쪽에서 보면 타고난 어떤 그 성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가지고 생긴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주 우수한 DNA,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수한 그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노력이 없으면 그것도 허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춘문예에 당첨됐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같이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도 초보 시인이고 저도 초보 시인이고 둘 다 뭐 그렇고 그렇군 시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등단하고 15년도에 등단했으니까 한 5년 후에 이제 신춘에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되긴 했어요. 저랑 시공부한 그 정대구 교수님도 한 2, 3년 뒤에 할 줄 알았더니 빨리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당선되고 났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도훈이가 당선됐어? 그럼 시를 공부하면 신춘문예도 당선이 되네?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열심히 시 공부해갖고 또 올해 당선되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신춘문예라는 게 너무 힘든 거고 딴 사람 이야기고 막 이렇게 느껴졌는데 주변에서 이제 한 사람 당선되면 저 사람도 당선됐으니까 나도 노력하면 나도 되겠지라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작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막 등단하고 나서 부천 쪽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특강 같은 걸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선생님 생활을 하시고 정년퇴임 하신 그런 분들도 많았고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국어 선생님들, 시인들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 문단을 보면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도 신춘문예 같은데 등단을 하더라.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이름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신춘문예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어떤 분이 중앙지에 신춘문예 딱 당선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은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예,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곳도 다니고 교류도 많이 하고 시도 열심히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당선의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또 당선으로 세우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 신춘문예에 한번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이를 공개를 안 하셨나 해서 뭐 공개를 안 했대요. 공개를 안 했는데 중앙지 어디에서 또 당선이 되신 거예요. 새로 이제 워낙 또 잘 쓰셔가지고 근데 그 중앙지 그 기자가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끝까지 나이를 공개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신문사 기자가 이제 선생님 당선이 확정됐으니까 나이 얘기해 주셔도 된다고 해도 공개를 안 하고 당선이 되면 당선된 사람이 신문사에 한번 쭉 모이거든요. 사진 찍으려고. 그날까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가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이 밝히는 걸 조금 꺼려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나이 좀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작품만 좋으면 그런 공모제에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등단을 해.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신춘문예야. 뭐 이런 식의 분들도 있는데
대문호들을 보면 그 대문호들은요, 60 넘어서 등단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뭐 인생 역작이라 그러는데, 살면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남는 거는 딱 한 편이죠. 예. 마스터피스, 대작, 나의 대작. 가끔 어떤 분들이 대표시가 뭐예요? 이제 저한테 물어요. 대표시. 아직 이제 시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생의 한 편을 쓴다라고 하면 아직 늦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그 시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책을 많이 읽고 다독하고 많이 생각하고 다상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정숙자 시인의 글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나의 시는 운명과 함께 나의 생은 기적과 함께라는 글인데요. 그 한 대목입니다. 나의 독서 스타일은 팍팍 읽어내지 않고 야금야금 읽는 편이다. 밤을 새운다든지 책을 읽기 위해 두문부출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다. 단 몇 페이지라도 꾸준히 끊임없이 읽는다.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노트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 노트를 기다리는 책이 밀려 있다. 안타까우나 별 수 없는 일.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말을 나는 우인수독 오고서로 바꿔 써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둘러보니 집안에 책만 가득하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몰아서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숙자 선생님처럼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읽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몰아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박 2일 동안 계속 본다든가, 뭐 연휴 내내 뭐 드라마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몰아서 한다는 거는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하루에 8시간밖에 없어요.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지만 8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뭐 12시간 이렇게 오늘까지 이 책 다 읽어야 돼. 그럼 막 밤새 읽고 그런 것보다는 정숙자 선생님처럼 조금인데 계속 읽는 거, 꾸준하게 읽는 거,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잠재적으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어떤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시도 매일매일 계속 꾸준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읽는 것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시인이 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분 책상에 앉는데요. 그래서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쓴대요. 낙서도 하고, 일기도 쓰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자고가 뭐 주저리주리 쓰기도 하고, 자고 내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30분 동안은, 첫 30분 동안은 책상에 앉아서 나는 뭔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참 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무조건 30분 써야지. 그래서 첫날은 탁 앉자마자 잘했어요. 뭐 낙서도 좀 하고, 어제 있었던 일도 좀 쓰고, 거기서 시도 조금 꿀쩍거리고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막 해야 할 일도 쌓여있고, 뭐 급한 일 쌓여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뭔가 좋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네, 그런 방법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인은 어떤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봄으로써 그 사물을 보는 즉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직관력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뭐,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시가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박수영의 잉여들을 보면, 물이 왜 투명할까? 물은 그냥 투명하지.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물이 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사색을 해서, 물이 투명한 거는 그 박서영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허공에 기록된 이야기를 쓰기 위해 물은 최대한으로 뭐 투명해야 된다. 뭐 투명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사색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맨날 공부 얘기를 하는데 뭐 시나 문학이나 영화나 철학이나 뭐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매체를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저는 이제 국어 사전 읽기도 했어요. 국어 사전 읽기. 그게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겨울방학 숙제인가 뭐 비슷하게 줘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갖고 개인적으로 이제 숙제를 주셔가지고 국어사전 작은 거 두꺼운 거 말고요 이제 고등학생용으로 나온 한 요 정도 두께 된 거를 사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 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잘 쓰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또 옛날에 내가 무척 궁금해서 찾고 싶었던 단어인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찾아서 큰 수확을 얻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국어 사전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얇은 거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아서 며칠 만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뭐 하루에 뭐 2장씩 3장씩 뭐 세워라 내워라 상관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효율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직관력이 생기면 어떤 시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뭐 제시 순환선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춘문예나 이런 어떤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을 보면 월등히 이제 뭐 좋은 작품들이 당선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사평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뭐 신춘도 그렇고 어떤 그 큰 상도 그렇지만 너무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춘 같은 거는 뭐 꼭 잘 써서 됐다라기보다는 운도 따라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최종적으로 본심에 올라간 게 한 5편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5편 중에서 왜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선정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이 잘 써서 선정됐다라기보다는 나머지 4작품에는 어떤 결점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나머지 작품에 비해서 선정된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좋게 평가받았는지 그런 거를 잘 읽어보시면 나도 앞으로 시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실생활에서 나온 시거든요. 제가 차를 갖고 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차를 없앴어요. 차를 없애면 이제 일이 조금 주니까 그래갖고 또 한 2, 3년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겪은 건 뭐냐면 전철 타면서 환승역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철 안에 있으면 걸려오는 전화도 있고 어디 또 뭐 카톡 같은데 또 답장도 해줘야 되고 뭐도 물어보고 막 하다 보면 환승해야 되는데 지나서 몇 정거장 가버린 거죠. 그럼 또 내려서
되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너무 이제 자주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저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저보다 오랫동안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버스를 탔기 때문에 나보다는 실수가 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큰 사건이 터진 게 이제 몇 시까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환승을 또 못했어요. 그래서 몇 정거장 가서 또 되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늦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사실은 제가 환승역을 못 내려서 놓쳤다. 그래서 좀 돌아가야 되니까 좀 늦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쓴 시가 이 순환선이라는 그 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뭐 시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보면 그 심사평이 있어요. 예, 심사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시 공부하면서 굉장하게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이제 일정 장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뒷가시는 5줄이지만 보통 시는 뭐 17줄, 20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똑같이 20줄을 써가도 어떨 때는 길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짧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길이라는 거는 줄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의 어떤 흐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그 흐름이 너무 길다 보면 루즈해지고, 너무 짧다 보면 뭔가 좀 빠진 듯하고, 그러니까 그 길이를 맞추는 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표현하려는 내용에 걸맞은 길이가 아니라 신춘문예를 의식해서인지 길게 잡아들려 집중력과 긴장감이 떨어지곤 했다. 보통 이제 음원 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오래 하는 지루한 얘기나 수다처럼 읽는 일을 힘들게 한다. 시는 꼭 짧거나 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맞는 옷처럼 생각과 말이 하나의 틀 속에 잘 어우러져야 한다. 이런 심사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뒷가시도 우리가 5줄을 써야 되는데 또 이 5줄 안에 쓰라고 하니까 이게 또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시어를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뭔가 의미가 전달되거나 좋은 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게 쓰더라도 그 5줄 안에 임팩트 있는 문장, 시적인 요소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한 줄을 너무 길게 쓰시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수진 시인의 저녁의 집인데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의 집, 유수진. 아침이라면 모를까. 저녁들에겐 다 집이 있다. 주황빛 어둠이 모여드는 창문들. 수줍음이 많거나 아직 야생인 어둠들은 별이나 달에게로 간다.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건 다 저녁들의 집들이다. 한 켤레의 염치가 짝짝이로 돌아왔다. 수조 소리도 변기물 내리는 소리도 돌아왔다. 국철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설거지를 끝낸 손가락들이 소파 한 끝에 앉아 어린 송아지의 배꼽 그 언저리를 생각한다. 먼지처럼 버석거리는 빛의 내부, 어둠과 빛이 한 켤레로 분주하다. 저녁의 집에는 온갖 귀가들이 있고 그 끝을 잡고 다시 풀어내는 신발들이 있다. 적어도 창문은 하루에 2번 깜빡이니까 예비별의 자격이 있다. 깜빡이는 것들에겐 누군가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다. 매번 돌아오는 관계가 실행하는 수상한 반경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고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집이 된다. 별은 광년을 달리고 매일 셀 수 없는 전멸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도 어수룩한 빛들은 얕은 수면 위로 귀가한다. 참 그 중간중간에 좋은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심사평을 보면 왜 다른 5개의 최종심에 올라온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선정이 됐냐. 언어를 부리는 기교가 겉으로 너무 드러나면 소통과 감동에는 약간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를 표현하는데, 시도 테크닉적인 기술을 배워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더 좋은 시, 멋진 시가 되냐. 그걸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그게 기교거든요. 그런 기교나, 뭐, 우리가 은유나 이런 것들, 또 상징법이나 과장법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감동을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한 그 양을 유수신 시인의 저녁의 집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모전 같은 거 보시고 나면 꼭 심사평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가 뽑히고 좋은 시가 됐는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경험에서 오는 거고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평소에 그랬던 것들이 어떤 한 대상에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막 쓰는 건 아니에요.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그 경험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누적된 것이 나중에 한순간에 시로 나타나서 시가 되는 거죠. 뭐 나태주 선생님이 꽃이 썼잖아요. 뭐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자주 보아야 뭐 사랑스럽다, 뭐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뭐 이런 시를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시를 나도 쓰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를 쓸 때까지 엄청난 인내와 고난과 그런 경험들이 합축돼가지고 시로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문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문학은 친구의 친구와 혹은 적의 적과 함께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늘상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항상 행복한 순간만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슬픈 거, 뭐 착한 사람 만났을 때,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일, 힘들었던 일 이런 게 다 융합돼 가지고 계속 내 안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발화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가 나온다. 다음에 볼 시는 길상호 시인의 꼬리라는 시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소재는 도마뱀이거든요. 우리가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달아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보기만 한 거죠. 보기만 했는데 길상호 시인은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 에너지를 도마뱀을 통해서 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꼬리, 길상호. 살짝 손을 대려 했을 뿐인데 꼬리를 끊고 달아난 도마뱀을 기억한다. 바닥에 남은 꿈틀거림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꼬리만 바라본 적이 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재생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야 끊을 수 있다는 꼬리. 뒤돌아볼 새도 없이 도마뱀은 풀숲으로 남은 몸을 내빼었는데 아버지가 숲에 든 후 나는 남겨진 꼬리 같았다. 몸을 뒤트며 우는 날이 많아졌다. 나를 끊어놓고 저 세상으로 떠난 그가 사진 속에서 아직도 편안하게 웃고 있다. 예, 이런 시인데요. 예,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란 그 직업이 그렇거든요. 언어 가지고 단어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데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오고 있던 어떤 그 감정, 느낌, 어떤 그게 울분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발화시키면서 아까 최서진 시인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시를 읽는 사람도 치유가 되지만 시를 쓰는 사람도 내재되어 있던 거를 발화시켜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가 진짜 좋은 시 아닌가. 그래서 길상호 시인의 꼬리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나의 한계는 어디냐. 그쵸? 근데 이제 나의 한계는 나다라는 말이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나의 한계는 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밥 딜런이 한 말, 나는 나의 말이다. 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그때 나의 어떤 인생작품, 마스터피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복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계속 막 생산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더 진보적이고 자꾸 뭔가 도전적인 거. 그래서 나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이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무한한 연습을 통해 나의 삶의 소재를 가공하고 생산력을 극대화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청탁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땡땡땡을 뛰어넘고 싶은 시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뛰어넘고 싶은 시인이다라는 걸 주제로 제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해놓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난 뭔가가 없는데 뭘 뛰어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 주제가 좀 생뚱맞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시를 잘 쓰는 뭐 중견 시인이나 원로 시인들한테는 어울릴 수 있지만 이제 막 시를 쓴 시인들한테 나는 뭐뭐를 넘고 싶은 시인이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정대구 교수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호칭이 날다인데 날다는 시에 색깔이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색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지금도 똑같겠죠. 제 색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가 뭔가를 뛰어넘으려면 일단 나의 색을 먼저 찾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색을 찾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나의 색을 뛰어넘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 자, 그 한계에 다다른 어떤 시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시를 읽고서 야, 이 시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 시가 바로 무싹을 바라보는 견해들이라는 고은희 시인의 시입니다. 무싹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죠. 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시를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무싹을 바라보는 견해들, 고은희. 잘라놓은 반토막 무에서 싹이 돋아 나왔다. 할머니는 처녀적 살인문 같다고 하고 아버지는 막 빠져나오는 송아지 같다고 하고 나는 혁명 같다고 했다. 연속 재배하면 벌레 먹고 풀이 날개를 치면 한없이 나약해져 버리는 무. 무더지가 지나간 자리를 싹둑 잘라두었던 것인데 잘린 쪽은 이미 구름으로 덮여져 있다. 구름의 본성은 땅으로 스며들고 스며든 본성이 하늘을 닮아간 것. 부채살같이 퍼진 무의 속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면서 쭉 나오는 시인데요. 이 시는 그 2016년 5.18 문학 당선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작품을 보고서 물론 이제 5.18 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혁명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무싹을 보고서 혁명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한계를 넘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제가 시 공부했을 때 느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뒷가시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5줄 쓴다고 해서 뒷가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참 좋은 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최소신 시인이 보여준 그 뒷가시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을 그냥 그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그냥 그 대상으로 표현하는 시는 그냥 센스 있는 시, 뭐 사진을 어떤 순간 포착을 잘 해가지고 내가 뒷가시를 냈는데 그 시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 그냥
센스 있는 시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시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좋은 시, 좋은 기카시가 된다. 정진용 시인의 수월봉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수월봉이 뭐냐면, 이게 제주에 있는 이게 암벽이에요, 암벽. 예, 저도 한번 제주에 갔을 때, 정진용 시인이 이제 여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꼭 봐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고 여기를 데려갔는데, 여기 이제 유명하지 않은 수무 관광지, 그런 데입니다. 수월봉. 근데 옆면이 지금 층층이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암벽이나 바위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티카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정준영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이거를 책으로 본 거예요, 책. 저 책 다 읽으면 영생 얻겠습니다. 진시황의 불로불사 영약이 저 갈피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거를 아주 그냥 무한히 많은 어떤 책에 비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상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반전을 주거나, 은유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좋은 티카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수 시인의 테트라포트인데요. 이 테트라포트는 우리가 해안가 가면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뿔처럼 생겼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위험하다, 다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위주로 지금 작품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트라포트 보면 정성수, 가까이 오지마, 나 뿔났어, 잘못하면 다친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해주고, 이 뿔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은유를 좀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쓴 게 좋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작품 한번 볼게요. 작품을 내라고 했는데 많이들 안 내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찍고요. 아까 최서진 시인 하는 것처럼 폰으로 멈춰서 찍고 메모해놓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은성님의 시인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나무 사진이에요, 나무. 근데 이거를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면 시가 안 되겠죠. 이은성님은 뭐라고 했냐면, 어쩌자고 이렇게 거꾸로 바뀌어버린 걸까? 그 캄캄한 곳에서 솟아오르려 세차게도 새는 날개를 치듯이 오히려 더 힘차게 발차기에 보지 뭐. 남모를 재미로 한번 살아보지 뭐.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재미로 살아보지, 이렇게 재미있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발상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땅속에서 뭔가를 지금 하는 듯한 그런 사진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시를 쓰고 나서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뺄 것들이 많아요. 뺄 것 좀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시를 공부할 때 시를 써서 이제 선배 시인한테 딱 보여주면 한 25줄 써가면은요, 이 시인이 한 5줄 빼고, 또 저 시인이 또 한 5줄 빼고, 또 누가 또 빼고, 그럼 한 10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본 시인이, 야, 이 시는 고쳐도 시가 안 되겠다, 버려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인은 설명을 해요.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썼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시라는 게 써서 발표가 되면 독자가 읽거든요. 그럼 그 판단은 이제 독자가 하는 거죠. 독자가 그걸 읽고서 받는 느낌이 이제 그 사람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시가 아니라 발표를 해서 그 사람이 읽으면 이제 그 사람 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는 A라고 전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B라고 느꼈으면, 시를 통해서 나는 A라는 걸 전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B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B가 되는 거예요. A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독자를 찾아가면서 그건 B가 아닙니다, A입니다 라고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읽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지 쓰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읽는 사람 위주로 시는 평가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인이 시를 쓰고 해설가가 또 해설을 붙여갖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문학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 또 예술이라는 거는 아무리 표현하려는 사람이 A를 표현하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A보다는 B인데 라고 느끼면 그건 이제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지적질을 했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론 그 사람 뜻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누가 지우라고 하면 다 지워. 그 사람이 저보다 전문가고 그 사람이 저보다 월등한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 받아 수용하는 편이에요. 아주 쉽게 버려요. 네. 실례로 이제 제가 책을 만들지만 디자인이나 표지 같은 걸 막 만들지 않습니까? 막 밤새 제가 막 만들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가 딱 보고서 그거 별론데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왜? 이 사람이 나보다 색감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 사람이 저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무시하고 이제 제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월등히 저보다 낮다라고 하면 이 사람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이제 미술을 좀 공부해서 색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뭘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우리 딸한테 야 이거 있는데 어때? 라고 하면 딸이 이제 뭐 좋은 거 좋다고 하고 아니다라는 건 별론데 라고 하면 전 그냥 그 작품 그냥 버려요. 그래? 알았어. 버리고 또 새로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보다 조금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누군가 뭔가 지적을 할 때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맞춰서 또 시를 가다듬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시인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공부할 때는 이 사람 스타일에 맞게끔 하고 이 사람하고 공부할 때는 이 사람에 맞게끔 하고 또 이 사람하고 공부할 때는 이 사람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내가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에 맞는 시를 또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A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B라고 가르쳤는데 A라고 가르친 사람한테는 B를 갖다 내고 B라고 가르친 사람한테 A를 갖다 내고 하면 이쪽 소도 깨지고 이쪽 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배우게 되면 한 사람한테만 배울 수는 없거든요.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과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는 거는 꼭 뭐 글로만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활을 같이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송산에 이제 정대고 시인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분하고 시를 좀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간혹 그 쉬는 날 시간 있을 때 같이 그 집에 가면 같이 산에 가서 뭘 해요. 뭐 진달래도 심고 개나리도 심고 막 해요. 이제 그런 걸 통하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문학관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시인들은 야 너는 뭐 그 송산까지 가가지고 뭐 그 할아버지한테 뭐 배울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활을 그런 교감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문학 세계를 제가 이제 배워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 선생님 거칠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좋은 것들을 내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융합해갖고 하나의 내 것이 되면 좀 좋은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성님의 시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교정을 할 때는요 소리를 내가지고 교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호흡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발음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최종적인 교정은 읽으면서 교정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몇 개 단어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황금보님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집이잖아요. 이제 집에 있는 소파를 찍어 오셨는데, 예, 거리두기예요. 이 제목이 참 좋아요. 예, 제목을 지을 때는 항상 익숙한 거, 예, 생소한 거보다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아는 그 익숙한 거를 갖다 놓고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리두기인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진짜 사진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 시대의 에티켓. 예, 좀 짧습니다. 좀 뭔가 더, 더 해서, 예, 좀 시적인 표현이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도 깔끔하고, 예, 제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현주님의 잿빛 사연이에요. 잿빛 사연.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잿빛 사연이니까, 죽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고향은 어디시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소? 목매는 잿빛 사연. 휴전선 허물어지면 고향 땅이라도 밟고 싶소. 네. 그 휴전선에 있는 그런 그 추모 그 탭인 것 같네요. 그래서, 시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100%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제목에서 한 70%만 해서, 아, 뭘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잿빛 사연 하니까, 보통, 아,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딱 스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한 편 더 보내셨는데, 우리 이제 그만. 예. 헤어지자. 벼르고 벼르다. 오늘은 기어이 작별을 구한다. 나아가고 나면 천덕꾸러기 될 신주단지 아니 애물단지들에게. 예, 깔끔하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예, 제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제 헤어진다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런 상황이 있죠. 예, 저도 막 집에 살림이 너무 많은데, 예, 맨날 버려도 맨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신주단지 아니 애물단지들에게. 근데 이게 약간 좀 긴 느낌도 좀 나요. 나가고 나면 천덕꾸러기 될 애물단지들에게. 이렇게만 끝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작품들을 이제 쭉 봤는데요. 예, 작품 안 내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작품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시인이지만 시를 매일 쓰진 않아요. 예, 매일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또 한창 또 일이 밀려가지고 바쁘다 보면 또 시를 못 써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언제 시를 써서 언제 발표하느냐? 저는 많이 써놨어요. 예, 지금도 이제 시집 한 권 분량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업을 하면서 시를 쓰기 때문에 어떤 시인들은요, 전업으로 하시는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청탁이 오면 그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독촉 전화가 오면 그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청탁을 받고서 어떤 주제를 갖고 시 쓰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시를 좀 많이 써놓고요. 그거를 계속 태고를 합니다. 태고를 하면서 갖고 있다가 청탁이 오면 이제 보내고 발표를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시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디 원고 마감 날인데 전화가 안 오네 이러는 거였어.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마감 전화가 와야, 독촉 전화가 와야 자기는 시를 쓴대요. 근데 조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그 잡지사에서 마감일이라고 이제 독촉 전화가 오니까 그때부터 시를 쓰시더라고요. 한 10분 꿀쩍꿀쩍 거리시더니 시를 완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시를 좀 미리 써놓죠 그랬더니 그분은 독촉 전화가 안 오면 자기는 시가 안 써진대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독촉 받고 뭐 기한 뭐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쓸 자신이 없어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은 매번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고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까 그 최서진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메모로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잠깐 이제 쉴 때가 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는 또 시상이 떠오르면 그때 또 메모를 합니다. 그런 메모를 계속 모아놓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1년은 아니고 11월까지 이렇게 작품을 모아서 연말에는 디카 시집을 아주 멋있게 낼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평소에 꼭 주제가 아니어도 평소에 이렇게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나의 어떤 그 쌓였던 에너지가 발화되는 그 순간에 작품을 쓰셔가지고 모아놓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얘기를 하면요. 이번 주 주제는 뭐냐? 저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저녁. 아까 그 유수진 시인의 저녁이라는 시도 있는데 그 저녁이라는 시를 갖고 여러분들의 저녁은 어떤지 저녁과 관련된 시를 이번 주, 이 2주 동안 쓰시면 되겠죠. 2주 동안 잘 쓰셔가지고 작품을 꼭 내세요. 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그 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평가 전환과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연락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로 등록을 안 하신 분은 또 연락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답신 메일 보낼 때 답장으로 여러분 그 성함하고 연락처를 좀 적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 이메일이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어갖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함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이 담당 직원이 그걸 가지고 뭐 수업이 어땠는지 뭐 평가를 한다니까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제가 저녁인데요. 저의 저녁은 어떠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 송산 도서관에 와서 퇴근을 하니까 이제 퇴근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혼자 집에서 작업을 하고 뭐 할 때는 저녁이란 느낌이 뭐냐면 책 만드는 시간. 이제 책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에는 뭐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런 일을 쭉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내가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내 책을 만들 수 있는 평온한 시간.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고 와서 집에 가서 앉아서 또 뭔가를 일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 책 만드는 일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면 또 이제 책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하기 싫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책 만드는 게 재밌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면은 책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의 저녁은 책을 만드는 평온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시래기도 강아지도 방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저녁을 이제 멀리 가서 먹는다든가 어디 친척집을 방문하든가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시간을 또 많이 까먹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피하죠. 가급적이면 이제 가까운 데서 먹으려고 하고 저는 이제 또 책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의 저녁은 책 만드는 시간이고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저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축된 에너지를 저녁이란 어떤 사진을 통해서 한번 이번 주에 작품으로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저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은 나의 저녁은 어떤지 계속 저녁만 보는 거예요. 저녁만 보고 저녁만 생각하고 검색도 저녁, 사진도 저녁. 계속 3, 4일 동안 저녁만 생각하시다가 한 5일,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대한 낙서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저녁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어제 저녁에 뭐 해서 낙서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낙서한 걸 가지고서 며칠 뒤에 추려내는 거죠. 시가 될 만한 걸 뽑아서 하나의 시를 만들고 또 그 시에서 5줄만 뽑는 게 아니고요. 많이 뽑아 놓으세요. 뽑아 놓으신 다음에 그 뽑아 놓은 거에서 5줄 정도 또 응축을 해서 이제 뒷가시를 완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작품 내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도 한번 뒷가시를 만들고는 싶은 열정은 가득하나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시를 작품을 내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모두 작품 한 편씩 내서 다다음 주 일요일 날 4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